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전우용 썬킴의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호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휴일에도 생방송을 하십니까? 저희는 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간 날이어도 네. 월화수목금은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잘못 지었나 봐. 라이브로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뉴스인데 뉴스를 녹음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녹음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생방이 좋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올해 어린이날 뭐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썬킴 선생님? 뭘 왜 이렇게? 아니 저야 뭐 불러주시면 추석 당일에도 저는 방송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실까봐. 아 그렇죠. 글쎄, 네. 네. 전우영 선생님 어린이날 뭐 생각나는 일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저도 오래돼서 이제는. 그래요? 저희 때는 이제 그야말로 어린이날이 학교에서 축제하는 날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학교에서 운동회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1970년대 초반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일 때는 그때는 좀 요즘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뭐가 심했냐면은 부모들이 자식 옷 입히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체면을 차리는 그런 스타일이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제 초원학생이라서 그게 오히려 짜증스러웠죠. 예. 짜증스럽고 좀 속도 상하고 그랬던 기억들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또 어린이. 네. 자, 일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만납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참 멀게만 느껴지는데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씀을 좀 하셨지만 네. 한일 정상회담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부터 해방되면서부터 이제 일본과 분리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고. 그리고 다시 일본과 국교 정상화하는데 한 20년 걸렸고, 네. 20년 걸렸고, 또 그 사이에 국교 정상화 또는 국교 재개의 조건들을 논의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은, 그러니까 일본 총리와 대한민국 대통령 간의 회담은 1984년에야 공식적으로 열려요. 아, 그렇군요. 20년이 걸려요. 네.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해놓고도 일본 총리와 대통령 자격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에 국가재건 최고의 회의 의장으로 일본에 간 적은 있었는데 대통령 자격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랬을까요? 친일 이 프레임 그게 좀 두려웠을까요? 뭐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것만은 아니었고요. 이제 주로 좀 1960년대, 70년대까지 한일 관계에서 좀 중심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일본 돈을 끌어오는 일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이제 과거 유력 정치인들이거나 혹은 정치 브로커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과의 거래 관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 네. 그런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손에 묻기 마련이다 같은 네. 시대의 명언도 나오곤 했었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 당시 국민 감정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수상과 한국 대통령이 이제 같이 만나서 어떤 공동선언을 하기에는 이제 현실 그 당시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65년대 이제 한일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그 해석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모든 이 공식 문서와 서류와 합의문은 토시 하나 점 하나까지 정확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죠. 그래야죠. 예. 뭐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예. 근데 너무 애매하게 넘어간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그 기본 합의서 이제 2조 같은 경우에 자 우리 문해력 테스트예요 지금요. 예.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합의는 이미 다 무효화됐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와 일본이 어떻게 해석하냐 서로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다 해결됐다는 것은 무효가 됐다는 것은 뭐 이제 경술곡치라든지 아니면 을사늑약도 다 그 무효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었다. 예. 이거고 일본 측 입장은 아니다. 65년도 그 사인할 때 요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다. 네. 이 접근이 다른 거죠. 그거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긴 한데 네. 이제 그 1965년에 하는 기본사업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90년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료한 특히 김대중 오부지 선언하고 그에 앞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여러 차례 일본 총리의 이제 명시적 사과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일본 천황이 했던 통석의 염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식민 지배 자체가 일종의 좀 한국에 대한 일본이 사죄 또는 사과해야 할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불법이었다라는 거는 그것까지는 안 했죠. 네. 예,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일본만 독자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전 세계 제국지와 식민지와의 관계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본이 그거를 이제 배후에 두고 이제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작년 내각 정부 때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핵심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 기간 중에 계속 이제 독립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전쟁이다. 그래서 네. 전쟁 승전국 자격으로서 일본의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었고. 일본은 이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었고 이런 거였는데 좀 이제 우리 쌍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정권이 1965년에 한일 이제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지를 않았던 거죠. 서로가 애매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합의했던 부분인 거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제 국제법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 히틀러라는 괴물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너무나 과도한 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괴물이 탄생했다. 그래가지고 이 배상은 이제 약간 피하자라는 분위기였고 또 뭐 방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제 분위기가 뭐 중공 이른바 또 소련 등장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세계의 마지막 방어선은 이제 일본으로 우리가 정하자 해서 상당히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의 그런 그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자, 선생님 근데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일본이 패망해서 다 물러갔어요. 물러갔는데 해방 후에 일본과 우리는 어떻게 교육했고 해방 후에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교류하거나 어떻게 관계하거나 그랬습니까?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당시 해방 무렵에 한반도에는 대략 민간인만 군인 빼고 민간인만 70만 명 이상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70만 명 중에서 적어도 20-30만 명은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요? 예,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본 일본인도. 네, 여기가 고향이죠. 여기가 고향이죠. 굉장히 많았던 거죠. 70만 명이나 있었고 20-30만 명은. 그중에 서울에만 20만 명 정도 있었고. 아, 그래요? 예. 당시 서울 인구가 100만 명이었으니까 5분의 1이 일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미군정은 이제 그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은 1년 이내에 일본으로 귀환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배편이 부족하니까 1인당 가방 하나씩만 들고 갈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뭐 집, 뭐 큰 가구, 가재도구, 골동서화 같은 거 다 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나중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계속 문제 삼는 것들이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본이 이거 한반도에 두고 온 거니까 그걸로 이제 배상 문제를 상쇄하자라고 일본인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거죠. 그 세상 너희들 다 가져갔으니까 그걸 퉁치자.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두고 왔으니까 퉁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건 미군이 몰수한 거지 우리가 몰수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일본인들이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면 돼요. 그 당시 일본인들이 미군정이 이제 너희들 패전국이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할 때 자기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평생 자란 이제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설마 그런 생각이죠. 설마 영영 쫓겨나는 거겠어요. 여기 다 집도 아니, 있고. 그러니까 패전했다고 우리가 왜 그렇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냐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잠시 떠났다가 곧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기대들을 많이 했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예. 그동안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나서 본인은 뭐 민간인으로서 이 땅에서 뭐 사람 죽이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그렇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안 가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낯설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귀화해서 살자. 그래서 해방 직후의 기록을 보면은 종로에 YMCA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국어 수강을 다 일본인들이 했대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정착해서 살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만주에서 오던 일본인 중에는 일본에 갔다가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도로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발소 여성인데 이발소를 하면서 한국인 6.25 때 저 부모이랑 한국인 고아들을 길러서 대단히 이제 무슨 뭐 성녀로 이제 추앙받았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 인생 굴곡은 대단히 좀 복잡하죠.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일본인들의 심리는 그런 거였어요.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을 만한 한국인한테 여기 재산을 맡겨두고 일단 갔다가 기회가 되면 오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한 20년이 걸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는 이제 일제강점기 내내 거의 100% 일본에 종속돼 있었죠. 모든 생산시설, 생산품 같은 것들을 일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경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중 이건 좀 또 별건이긴 한데 전쟁 중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 이후에도 계속 일본과 이제 한국 사이에는 밀수선이 오갔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재 이건 뭐 우리가 대학 교수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일제강점기 내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학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중에 한국인 교수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의 대학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교재가 없잖아요. 교재를 금방 쓰려고 한다고 한 1, 2년 만에 뚝딱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일본에서 밀수에다가 군산에서 일본 밀수선이 와서 이제 그 책을 팔고 의약품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사실은 경제관계가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단절이 됐지만 밀수선에 의해서 부산, 마산, 뭐 군산 이런 쪽으로는 오랫동안 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 관계를 거의 공식화했던 상황은 한국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우리한테는 정말 민족사적 비극이고 엄청난 피해를 안겼지만 일본한테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일본은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965년 한일협정에서 우리가 받은 5억 달러라고 하는 무상유상 합해가지고 이거는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의 극히 일부일 뿐인 거죠. 그때 그 당시 이제 시게루 일본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한테는 참 열받는 얘기지만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 것은 우리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이 주신 기회다. 천우신조라고 했죠. 천우신조라고 했죠.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한테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저 본론을 좀 넘어오자면 그렇게 이제 1965년은 굉장히 애매하게 처리했고 제가 9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1990년 가이오도 시게 총리가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는 여러 차례 뭐 무라야마 도미지 총리라든가 호소카와 총리라든가 여러 총리들이 얘기를 했고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도 과거를 직시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과라고 하는 걸 기본 전제로 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마지막 사과가 언제 있었냐면 2001년도에 있었어요. 간 나오토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지난 22년간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또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더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왜 이제 그럼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일본의 사과 그럼 진심 어린 사과냐?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좀 국제 정치적 상황이 이건 성큰 선생님 더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운만 떼자면 상황이 맞물려 있었냐면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죠. 이제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나서고 그럼 곧 이제 북한도 개혁 개방이 될 것이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제일 좀 민감하고 좀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북한과 수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어요. 북일 수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일본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 쪽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북방 시장이 새로 열리는 마당에 북한을 완전히 이제 떼어놓고 이게 90년대 상황 지금 상황이 아니고 떼어놓고서는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한 관계와는 별도로 독자로 북일 수교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고 예. 그 북일 수교에 있어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그 박정희 정권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양쪽 다 좀 뭐랄까 수위를 맞추는 정도의 사과 수준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사과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과는 한국 정부에 대한 표면적으로 사과지만 사실은 북일 수교의 좀 밑바닥 네. 좀 통로를 깔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사과였던 걸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제 그 평양 방문을 했고 예. 그때 약간 이제 북한과 이제 일본이 이제 머리 수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당시 이제 아베 신조가 이제 관방 부장관이었는데 분명히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현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약간 4차원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 약간 뭐라고 할까 자기 인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당시 자민당에서 이제 그 아베 신조 당시 그 관방 부장관을 붙여준 거예요. 가서 돌발 행동하는 거 막으라고. 근데 이제 납북자 이 문제가 터진 거죠. 일본에서. 그렇죠. 북한에서. 예. 그러면 만약에 저쪽에서 없다고 하면은 바로 회담 중단하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납북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분위기 썰렁해진 거죠. 예. 그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본이 정말 진정한 상황을 했냐가 이제 큰 문제인데 이게 사람이 이 사과 문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 또 중요해요. 아니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은 머쓱해진다고. 그래? 근데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를 해버리면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빠요. 네, 더 기분 나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도쿄의 그 야스쿠니 신사 있지 않습니까? 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 하시겠죠. 그 옆에 보면 전쟁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과연 일본이 진정으로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나 정말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라는 의문점 퀘션 마크가 딱 듭니다. 네. 정정할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마지막 사과가 이제 간나오토 총리라고 하는데 2010년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고이즈미 그 총리의 사과는 2001년이고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마지막 사과가 있었던 거죠. 10년이군요. 아베 정권은 이제 단 한 번도 안 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역행했고요. 역행했던 것이고요. 네. 예. 좀 한일 관계 해법을 내긴 내야 돼요. 가까운 나라고 뭔가 잘 지내야죠. 그런데 지금은 감정선이 조금 틀어지긴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지지도가 많이 추락했을 때 독도를 방문합니다. 이걸로 국민 지지도는 조금 올라갔지만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경색됐고요. 그 당시에 일왕에 대해서 조금 비아냥되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 식당에 일본 사람들 많이 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급격히 경색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이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위안부 합의를 딱 했는데 오자마자 더 꼬이졌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아베 전 총리와 그 일당들은 계속해서 강경일변도였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해법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는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너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낌없이 주고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 셔틀 외교 복원하겠다 이제 윤 대통령이 복원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한일 관계가 이제 좋았던 시절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한일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 바로 90년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일본을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총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였어요. 1983년도에 왔죠. 그런데 그때도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었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나카소네 총리가 왔었고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984년에 당시에 전두환 씨가 이제 일본에 갔었고 예. 거기에서 일본 천황이 처음으로 이제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 유감 표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과로 우리가 너무 넓게 받아들이는데 apology랑 regret은 달라요. 그렇죠. 뉘앙스가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너 좀 안 됐다고 생각은 든다. 뭐 대략 이 정도 뉘앙스예요. 배상은 아니고 보상해 줄게. 보상도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 게부터 좀 안 됐다. 우리 과거사가 좀 안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일본에서 쓰는 유감하고 좀 우리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리고 당사자잖아요. 예. 가해자가 이거 너 안 됐다. 이거는 내가 때려놓고 너
아프냐? 좀 안 됐다. 이렇게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유감이다 이거. 퇴원 축하금을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당신 히로히토가 살아있을 때니까 히로히토 입어서 그런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라는 표현을 얻어낸 것만 해도 성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첫 발이었으니. 90년대 한일 관계가 이제 상당히 좋았었던 것은 바로 이제 일본이 그런 면들에 대해서 아마 북한을 의식했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북한을 의식했다는 것이 나중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지만 북한을 의식하고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차례 머리를 조아리고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또는 사죄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점에서 협력과 협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제 가능해지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천황이 사과하면 이제 뭐 초청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일본인들에게는 이제 천황이라는 존재가 최고 존엄이거든요. 네. 살아있는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건데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은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아베 정권이었어요. 예. 아베 정권은 일본 내에서 좀 특별한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최장기 수상이었죠. 그리고 그렇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아베노믹스를 주창하면서 그것이 성과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일본인들에게는 강한 일본에 대한 좀 일본 우익들에게는 강한 일본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인데. 이른바 평화헌법 구조를 항상 고치겠다. 과거에 전쟁할 수 있었던 일본.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표현은 그걸 경상국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교전권이 있는 국가. 교전권이 있는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비전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갔던 것이 과거 군국주의 시절을 이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되살리고자 하는 네. 영광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저는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 또 그 독일의 이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네.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에서 독일을 가장 미워하는 나라는 폴란드거든요. 네. 그 2차 대전 때 폴란드에서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바르샤바는 거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고 그래서 정말 빠득빠득 이제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70년대 브란트 총리가 이제 그 폴란드에 건너가 가지고 네, 무릎 꿇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다시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역사의 책임은 시효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사과했을 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그렇죠. 그리고 다비드의 별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란색 별 마크를 가슴에 붙이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독일 대통령이 직접 가슴에 붙이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진정 어린 사과를 보고 이제 폴란드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일을 미워했지만 저 정도까지 성의를 보이니까 앞으로 유럽에서는 우리가 우방국이 돼주겠다. 예. 이런 말까지 그렇죠. 했더라고요. 이건 진정 어린 사과. 예, 그게 약화됐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아베 정권의 이른바 군국주의 시절을 영광으로 기억하고 그러면서 식민지 지배했던 것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해요. 자랑으로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걸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제 예. 포장하려 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베 정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그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아베 정권이 그런 태도를 취했고 또 이번 기시다도 바로 이제 아베의 충실한 네. 복사판 같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얘기가. 일본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자 우리가 좀 그러면 안 돼.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아베 정권의 얘기를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건 친일이고 굴종인데. 그렇죠.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게 예. 보는 것이 맞는데 좀 조금만 더 좀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사태가 나빠졌다면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 분명히 아베 정권의 잘못이죠. 책임이에요. 네. 아베 정권이 그동안에 일본 역대 총리들이 해왔던 사과와 반성의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걸 거꾸로 기억하려 들고 거꾸로 주장하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이제 태도 전환 이걸 촉구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우리 과거 정부의 잘못으로 돌린 것. 그것도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일 관계 경색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직접적인 1차적인 계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그럼 거기 일본이 화를 낸 것도 좀 왜?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땅에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는 일본이 이제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나왔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양보를 했는데도 일본은 이제 아예 독도까지 내놓으라는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일본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정부가 특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도 문재인 정부가 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는 식으로 사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거죠. 잘못 진단하는 게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극동 군사재판에서 태평양 전범들의 확실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느렌베르크와 같이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미국의 책임을 또 아니 그것도 있죠. 그 당시 이제 미 군정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른바 천황제를 살려주면서 네. 히로히토를 살려주면서 뭐냐면 히로히토까지 단죄하면 일본의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도조 히데키 등등등 일본 육군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 분위기는 우리는 잘못이었는데 히로히토는 잘못이었는데 도조 히데키 등등 일본 육군이 저렇게 주도해가지고 이 모든 일이 났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자기들도 피해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인 피해자로는 이제 원폭이 이제 남겨진 유산이라는 측면이 좀 크죠. 그러니까 일본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왜 원폭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는가가 아니라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짐으로써 일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그거 상수하러 나온 게 아톰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자라오다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피해자라고 하는 인상이 워낙 강하죠. 그런 이미지 생각이 워낙 강하죠. 근데 이제 주 기자님 아까 좀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사회에서 친일 청산 담론이 나오고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담론이 있었을 뿐 현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과거를 청소하지 않으면 미래가 더러워져요. 과거만 더러운 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미래가 더러워집니다. 청소 안 하면 계속 더러운 데서 사는 거죠. 그렇죠. 조지 오웰이도 또 그 비슷한 명언 했지 않습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지금 이제 선김 선생은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처럼 일본 전범들에 대해서 연합국 측이 대단히 관대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식민지 시대 이른바 친일보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좀 형사적 또는 도덕적 단죄도 하지 못한 채 지나왔던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런 방식의 가치관을 전우영 썬킴이었습니다.